그는 원래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였지만 실상은 공공안전 및 사법기관에 숨어있는 악랄한 악마였습니다. 특수한 신분을 방패 삼아 그는 여자들을 탐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즐겼고 수많은 살인사건을 저지르면서도 항상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대체 누가 그의 오만함을 방치한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결국 응당한 결말로 이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990년대 중국에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성욕에 중독되었고 폭력을 일삼으며 그가 이끄는 검사단은 8년 동안 무려 21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인물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이토록 광기를 부렸을까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거래가 숨어 있었을까요? 하지만 총성이 울리며 48살의 그의 죄악으로 얼룩진 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먼지 쌓인 기록을 꺼내어 중국 공안부 6호 특대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00년 10월 2명의 검사가 실종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중국 헤이룽장성 남서부의 자오동시였습니다. 1990년대 그 당시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아직 드물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2000년 10월 8일 헤이룽장성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조용하던 사무실 건물 안에 갑자기 한 여자의 큰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위안청, 위안청! 이 다급하면서도 분노가 섞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았는데 바로 검사 위안청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찾아온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위안청은 이미 사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그와 함께 사라진 사람은 그의 조수 고동매이였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사라진 것에 대해 동료들은 사적으로 여러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위안청의 아내가 검찰청에서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우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위안청과 동매이 사이에 뭔가 사적인 관계가 있던 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것은 혹시 도망친 것인가? 위안청의 아내는 남편을 찾지 못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법기관인 검찰청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검사 2명이 실종되었고 실종된 검사 중 1명의 아내가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찾아온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일 전 아침 위안청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자오동 검찰청에 가서 동료인 아쿠를 만나러 간다고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만나러 간 사람의 이름도 알고 찾기도 쉬울 것 같아 아쿠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쿠에게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아쿠 역시 검사였으며 자오동시 인민검찰청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간부로 이후 헤이룽장성 검찰청으로 파견되었으며 자오동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아쿠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위안청이 실종된 그날 분명히 만날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안청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일하면서 무슨 돌발 상황이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위안청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쿠 자신도 그날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 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쿠는 또 말했습니다. 사실 검찰청의 많은 사람들이 위안청과 그의 조수 동매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아쿠에게서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위안청과 동매이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도망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집에서 개인 물품이 정리되어 사라진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히려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동매이는 실종된 날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으며 위안청의 전화로 급히 불려나갔고
급하게 나가느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도 꺼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안청이 최근에 자용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따라 수사를 계속했고 자용이 자오둥 도자기 회사의 총경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회사 직원들이 경찰에게 말하길 그 회사 사장은 거의 2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안청이 왜 자용을 조사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경찰의 수사 경험으로 보아 위안청과 동메이의 실종은 분명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2명의 검찰청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이롱지앙성 공안청은 이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오둥시 공안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시형사 경찰대 중대장인 류쉐등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류쉐등은 도자기 회사의 총경리인 자용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고 바로 이 수사 방향이 그에게 중요한 발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특별수사팀의 각 멤버에게 자오둥시 지난 10년간의 실종자 명단을 한 부씩 배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건 이상의 실종 사건에서 모두 도자기 회사라는 키워드가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종자 중 몇 명은 도자기 회사의 직원이나 공급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들 실종자 가족이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단지 실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진행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은 곧바로 도자기 회사에 대한 배경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경찰은 자용이 도자기 회사의 총경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회사의 실제 배후 사장은 바로 사건 발생 후 조사를 받았던 검사 아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다시 아쿠와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고 사람도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경찰대 대장 류쉐 등에게 아쿠가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실종 사건을 자오둥에서 발생한 여러 실종 사건과 함께 합동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원래 하나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경찰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나하나 조사해야 할 것들이 많고 복잡했기 때문에 2달이 지나도록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편 아쿠는 마치 증발한 듯이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자용의 친구인 류씨를 차단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자용의 행방에 대해 끝내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계속 숨기면 은닉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알려주자 류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2001년 3월 자오둥현 신펑 허거성에서 마침내 자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그는 음식점 뒷뜰에서 보일러를 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용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뜨거운 물주전자를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도 채 뛰지 못하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자용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겁에 질렸지만 자신을 잡은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이 반응은 경찰들에게 매우 의외였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자용을 신문했는데 자용은 경찰에게 잡히면 최소한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쿠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낸 줄 알고 바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의아했습니다. 아쿠는 당당한 검사인데 자용의 입에서는 마치 악당처럼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용의 진술에 따르면 아쿠는 공공안전 및 사법기관 내에서 숨어있는 악랄한 악마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자용은 도자기 회사 총경리라는 신분을 이용해 아쿠의 불법적인 행위를 도왔습니다. 그동안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아쿠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 해를 당했으며 실종된 검사 위안청과 동메이의 운명도 비관적일 거라고 자용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쿠가 자오둥시 공안국 부국장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임을 폭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감히 아쿠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형사경찰대 중대장 류쉐 등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즉시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후 자오둥시 공안국 부국장 장자오 웨이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바로 아쿠에 대한 공식 수배령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언론과 사회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안전 및 사법 시스템의 검사 한 명이
다수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도대체 몇 명을 해쳤는지, 그의 범죄를 묵인한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그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깊어지면서 아쿠의 수년간의 악행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쿠는 1953년 5월 중국 해룽지앙성 쌍야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셋째로 태어나 위로는 큰 누나 장잉친, 형 장잉춘, 아래로는 막내 동생 장잉추안이 있었습니다. 잉추는 아쿠보다 6살 많고 잉추안은 7살 적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셋째였기 때문에 쌍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배불리 먹는 것도 힘들었고 아쿠는 어릴 때부터 이 산골짜기를 벗어나야만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받았습니다. 1975년 아쿠는 자오둥현의 농촌으로 하방되어 지식청년이 되었습니다. 자오둥은 비록 작은 지방이었지만 성도인 하얼빈과의 거리가 불과 60km였고 하얼빈은 아쿠가 생각하는 성공할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4년 후 아쿠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치 기회를 포기하고 자오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아쿠는 확실히 상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아쿠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일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과일을 가볍게 볼 수 없었는데 그 시절에는 과일이 모두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과일을 명절에나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돈을 벌기가 쉬웠습니다. 아쿠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거의 없었고 몇몇 거리에도 몇 개의 가게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그 덕분에 아쿠는 과일 장사를 통해 인생의 첫 번째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이 이익이 높지 않고 번 돈이 모두 고생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쿠는 남쪽으로 내려가 조사한 끝에 도자기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개혁개방으로 인해 아파트가 증가했고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집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도자기 및 욕실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쿠는 유통 경로를 확보한 후 자오둥으로 돌아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인맥을 쌓았고 여러 사람과 형제처럼 지내면서 친구가 많으면 길이 많다 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쿠가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성공시키는 데만 집중했다면 그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쿠는 그릇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쿠는 몇몇 작은 관리들과 접촉한 후 정부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신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직급은 높지 않았지만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은 곧 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쿠의 이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오둥시 사법부가 공무원을 공기 채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쿠는 학력도 없고 인맥도 없었으며 정식 채용에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에 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쿠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도자기 회사의 사업가였기 때문에 돈으로 길을 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할 수 없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그 돈은 다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쿠는 정말로 자신의 고객 명단에서 중요한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도시 검찰청의 부원장인 판씨였습니다. 비록 그와는 타일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 관계에 불과했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 부원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몇 번의 왕래 끝에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쿠는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고 놀랍게도 이 일이 실제로 성사되었습니다. 결국 아쿠는 자오둥시 검찰청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공판과의 서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식 공무원 자리를 얻은 것이며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것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아쿠의 모든 행보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간 지 불과 반년 만에 그는 돈이 되는 사업을 더욱 확장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매우 컸는데
도자기 사업을 위한 대형 건물을 지어 자오둥과 하얼빈 전체의 도자기 사업을 독점하려고 한 동시에 그는 외부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관직을 사들인 후 아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쿠는 관계를 돈으로 매수하여 은행에서 300만 위안, 약 56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2년 말에 도자기 빌딩이 세워졌고 그 후로 자오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공직자는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쿠는 자신을 따르던 동생 같은 존재인 자용을 총경리로 또 다른 형제인 류더를 부총경리로 앉혔습니다. 아쿠는 이 두 사람을 매우 신뢰했고 자신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업과 관직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그가 이후 어떻게 20명 이상의 목숨과 연관됐게 되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1990년대, 1995년 당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7,156위안, 즉 월 596위안, 약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쿠는 이미 1992년에 수백만 위안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당시 그는 약 3만 위안, 즉 560만 원을 들여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호화스러웠습니다. 돈이 생기자 아쿠는 점점 더 자신감이 차오르며 모든 일에 있어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주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먹고 마시고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서 돈이 물쓰듯 흘러나갔습니다. 도자기 빌딩의 외관이 거의 완성되고 내부 인테리어 단계로 들어서려는 시점에서야 아쿠는 돈을 좀 더 신중하게 써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자기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는 안양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멍생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수십만 위안을 자비로 먼저 지출했습니다. 그는 아쿠가 검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쿠는 그에게 이전의 선불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의 잔금도 제때 결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의 하자를 트집 잡아 돈을 떼먹으려 했습니다. 멍생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자신이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쿠에게 여러 번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번 쫓겨나기 일쑤였고 결국 멍생민은 아쿠의 공무원 신분을 폭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쿠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방법이 돈을 돌려받는 것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들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쿠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그는 도자기 회사 총경리인 자용에게 멍생민을 사무실로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멍생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문 뒤에 숨어있던 아쿠는 무기를 그의 관자놀이에 대었습니다. 이 무기는 아쿠가 사격장에서 구해온 훈련용 무기였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탕 소리와 함께 멍생민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앞으로 쓰러졌고 그의 머리 주변에 붉은 피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문 밖에 있던 자용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자신이 아쿠의 첫 번째 범죄를 목격했으며 이제 자신도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용은 시신을 교회로 옮겨 묻자고 제안했지만 아쿠는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자용은 시신을 뒷마당의 보일러실 밑에 묻자고 했습니다. 이때 아쿠는 갑자기 자용을 쳐다보며 눈을 크게 뜨더니 더욱 기가 막힌 증거인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시신을 토막낸 후 보일러에 넣어 태워버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돈을 받으러 간 건설회사의 사장 멍생민은 그렇게 한 줌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아쿠는 자용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멍생민이 거액의 돈을 들고 애인과 함께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임금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멍생민의 집으로 몰려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고 멍생민의 아내는 울면서 남편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냉정을 되찾은 그녀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륜이나 애인 문제를 떠나 멍생민은 오랜 세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돈은 적게 벌더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갑자기
돈을 챙겨 도망쳤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안국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한 사실은 아쿠에게는 공안국 고위직에 있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오둥시 공안국 부국장인 장자오웨이였습니다. 아쿠는 이전에 장자오웨이에게 적지 않은 뇌물을 주었고 이 둘은 먹고 마시며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함께했고 심지어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오웨이는 멍셴민의 아내가 신고하러 온 것을 알자마자 즉시 사건을 무마하고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은폐가 있은 후 아쿠는 자오동에서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범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공안국 부국장 장자오웨이의 보호 아래 아쿠는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도자기 빌딩 건설에 협력했던 5명의 공급업체를 해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리하이였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아쿠에게 빚을 갚으라고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족이 아쿠의 눈에 띄면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리하이는 자오등의 한 철물 건재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으며 집안 사업을 물려받은 부유한 2세였습니다. 도자기 빌딩이 건설되기 시작한 후 아쿠는 줄곧 리하이의 철물 자재를 이용해왔습니다. 멍셴민과 마찬가지로 아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리하이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쿠가 자오둥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아쿠와 친분을 쌓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쿠가 리하이의 아내 장구이윈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구이윈은 확실히 아름다웠지만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아쿠는 여러 차례 리하이가 집에 없을 때 장구이윈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많고 거만한 아쿠를 보고 장구이윈은 거절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서히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바람을 피우면서도 전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실은 곧 리하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리하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쿠와 싸우지 않았고 이미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하이는 매일 아쿠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쿠는 점점 더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차라리 귀찮은 리하이를 제거해버리면 빚도 청산되고 장구이윈도 완전히 자신의 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쿠가 직접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자신의 측근 중 한 명인 자용과 다른 3명의 부하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친동생인 잉취안 그리고 그의 삼촌 집안의 사촌들인 장수아이와 장수위안이었습니다. 장수아이는 가장 나이가 어렸고 겨우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자청에서 리하이를 해치겠다고 나섰고 아쿠는 그에게 도끼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 리하이는 사무실로 불려왔고 아쿠는 이전의 미지급금을 한 번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리하이가 고개를 숙여 서류에 서명하고 있을 때 그 뒤에 서 있던 장수아이가 도끼를 들어 리하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나머지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고 몇 초 후 리하이는 책상에서 몸을 일으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를 만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장수아이는 혼비백산하여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아쿠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계속 쳐! 라고 외쳤고 그러자 장수아이는 갑자기 미친 듯이 리하이를 향해 도끼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후 장수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고 아쿠는 사람을 시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쿠는 늘 하던 방법대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짐작할 수 있겠지만 리하이 역시 그 보일러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쿠는 연인 장구이윈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친 장수아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람들 앞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쿠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깨달았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자용에게 장수아이를 해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용은 장수아이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차마 손을 대지 못했고 아쿠도 잠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신의 친삼촌의 아들을 해친다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오둥의 외딴 마을에 장수아이를 감금해두고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얼마 후 장수아이의 친형인 장수타오가 그를 찾아왔을 때 어렸던 장수아이는 형에게 자신이 사람을 해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들은 장수타오는 충격을 받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동생을 보며 분노에 찼습니다. 그는 직접 아쿠를 찾아가 따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쿠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으며 이건 너희가 나를 몰아붙인 결과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잉치환과 다른 두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 두 사촌을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라고 한 것이죠. 아쿠의 잔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용은 아쿠를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 가차없이 해치던 아쿠가 언젠가는 자신도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 3년이 더 지난 후 자용은 조금씩 자신의 부동산을 처리한 후 마침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쿠의 추격과 해악을 피하며 2년 넘게 숨어 다녔고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용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경찰에 잡히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쿠가 보낸 사람들이었다면 곧바로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다시 아쿠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는 리아이에게서 장구인을 빼앗았고 둘은 한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쿠는 또다시 다른 여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성들을 아쿠는 유린한 후 그들을 죽이고 시신을 보일러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결국 장구이인조차 아쿠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아쿠는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쿠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후 통계에 따르면 아쿠에게 농락당한 여성만 해도 8년 동안 20명이 넘었으며 그중 6명은 그에게 해를 입었습니다. 아쿠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이는 당연히 공안국 부국장 장자오웨이의 보호 덕분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서로 지지하며 장자오웨이는 한때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구해내기 위해 아쿠는 막대한 돈을 썼고 부하 중 한 명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장자오웨이가 풀려나 원래 지책으로 돌아온 후 아쿠는 다시 외부에서 악행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쿠는 자신을 보호해줄 더 많은 방패막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앞서 언급된 실종된 검사 위안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결과는 위안청은 물론이고 아쿠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초 아쿠는 성급 검찰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경력상의 승진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쿠는 성검찰청 검사인 위안청과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으며 퇴근 후에는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쿠는 위안청과 의형제를 맺으면 나중에 성급 고검에서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쿠는 위안청이 직장 입구에서 한 여자와 다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판수전이었는데 몇 년 전 그녀가 위안청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제는 그에게 어떤 일을 처리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아쿠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고 위안청을 자리를 뜨게 한 후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늘 하던 대로 그 여자를 처리해 보일러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판수전의 가족들은 경찰서에 그녀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위안청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식은땀을 흘리며 아쿠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의 과거를 몰래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눈치가 빠른 위안청은 중요한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7, 8년 동안 10건 이상의 실종 사건에서 아쿠나 도자기 빌딩이 언급되었으며 모든 신고가 결국 아무런 결과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위안청은 아쿠에 대한 더 정밀한 조사를 시작했고 곧 명확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종된 자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쿠는 위안청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를 매수할 수 없다면 자신의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에 그는 두 형제인 잉치원과 수이양과 함께 위안청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 10월 5일
아쿠는 위안청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자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했던 위안청은 아쿠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의 조수였던 동메이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쿠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결국 잔인하게 보일러에 태워졌습니다. 그들이 그날 집을 나선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영상의 시작에서 언급된 장면, 즉 위안청의 아내가 남편을 찾으러 검찰청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쿠는 이번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위안청의 이름도 그저 시 공항국의 긴 실종자 명단에 올라갈 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2년 넘게 실종되었던 자용이 결국 체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자용의 진술이 아쿠라는 이 잔혹한 범죄자를 겨냥한 정의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자용이 체포되기 전 검찰청 내에서 누군가가 아쿠에게 도망치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얼빈은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고 그가 숨을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지 2달 후인 2001년 1월 19일 아쿠는 쌍야산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아쿠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아쿠 주변의 지인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친척, 동료, 연인, 사업 파트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쿠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인 잉치완도 자오둥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멤버인 수이아는 아쿠가 체포된 당일 스스로 기차 선로에 몸을 던져 자신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1993년부터 2001년 사이에 아쿠 일당이 하얼빈, 자오동 등 여러 도시에서 무기, 날붙이, 밧줄 등을 사용해 사람을 해치고 강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8년 동안 총 26명을 살해했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2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신이 토막나고 소각되어 증거가 인멸되었습니다. 그들의 범행 수법은 잔인하고 범죄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쿠와 그의 일당 5명은 조직폭력 단체를 조직하고 이끈 죄, 고의적 상해죄, 강도죄 등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아쿠의 뒷배였던 자오둥시 공항국 부국장 장자오 외에는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아쿠의 잔혹한 범행을 계속해서 묵인한 이 공안 시스템의 악성 종양 장자오웨이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C급 공항국의 부국장 한 사람만으로 아쿠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추측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선과 악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01년 12월 25일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48살의 아쿠는 사형이 집행되었고 자오둥에서 오랜 기간 악행을 저질러온 이 범죄자와 그의 조직은 마침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해룽장성 첫 번째 조직범죄 소탕 사건이자 중국 공안부의 제6호 특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군림하며 아쿠와 그의 범죄 조직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공안전 및 사법기관의 공무원 이미지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며 극도로 잔혹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재물은 다른 사람 앞에 노출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않아야 하며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실제 의도를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세 식구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타인으로부터 잔인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극은 피해자의 SNS 내용이 강도들의 관심을 끌어 발생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15일 중국 시안시 가오링구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형의 가족이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걱정이 된 동생은 사람을 찾아 형의 집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가족 3명은 집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하여 아파트 단지 10층에 있는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은 이미 토막되어 완전하지가 않아 현장에는 훼손된 일부 조직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32세의 남 왕모 씨와 그의 26살의 아내 장모 씨 외에 3살짜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현관문과 창문은 모두 훼손된 흔적이 없어 경찰은 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전인 3월 14일에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3월 14일 오후 16시 59분쯤 한 수상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진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20살 정도였으며 빨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는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면 그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2시간 45분 뒤 피해자는 그날 밤 21시 45분쯤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빨간색 재킷에서 회색 윈드 브레이커로 갈아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아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물건을 뒤적거린 흔적을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은행카드와 지갑은 모두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은행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드에서 1,300위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은행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하여 용의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왼손에 붕대를 감은 걸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통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담팀이 자택을 침입하여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때 경찰은 그날 밤 또다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20km 떨어진 봉성 1로 난강 신촌에서는 두 집의 통로에 2개의 의문스러운 캐리어가 있었는데 제보자가 호기심에 캐리어를 열어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토막된 인체 조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현장에 급히 출동해 신원을 확인하다 캐리어에 들어있던 인체 조직이 왕 씨 가족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비교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사체를 방치한 장소일 뿐 안타까운 것은 난강 신촌은 유동인구가 많으며 캐리어가 놓인 위치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어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산시성 공안부와 시안시 공안국은 그 사건을 2015년 특대 사건으로 지목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 지역의 CCTV를 통해 단서를 계속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째 되는 날에 용의자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마스크를 쓰고 변장한 후 현장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다시 현장에 온 건 피해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했습니다. 8시간 정도 지난 오후 17시 42분, 용의자는 다시 CCTV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손에 2개의 캐리어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난강 신촌에 버려진 2 캐리어였습니다. 그는 전날 일가족 3명을 잔인하게 해치고 다음날 침착하게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토막냈는데 그의 잔인함은 사람을 무섭게 했습니다. 그 후 또 하나의 신고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장환이라는 여성이었고 사건의 피해자 여성이 자신과 아주 좋은 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환의 애인 리프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리프가 범행을 저지른 후 장환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가족 3명을 해쳤다고 하고 다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리프는 1990년 2월 5일에 시안에서 태어났으며 175cm 정도의 키에 몸매는 날씬한 편이었습니다. 전담팀은 바로 리프에 대한 체포 및 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월 18일 시안시 공안국은 포상금 6만 위안, 하나로 약
1,070만 원을 걸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단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이 발표되자 시안 시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그들은 전담팀으로 2천여 개의 단서를 제공하였지만 유용한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리프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그의 2살 된 아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이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연락하여 자수하라고 설득했지만 리프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월 23일 오전에 경찰은 리프가 시안을 탈출하여 서쪽에 있는 바오지시로 도망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바오지시로 달려가 그날 아침 9시쯤 PC방을 나와 아침 식사를 하려는 리프를 체포하였습니다. 啥地方？右边，啥颜色枪？一个红的，一个黑的。哪个还来张？신문 중 리프는 왕씨 가족을 해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먼저 셴양시로 도망갔다가 바오지시로 간 것입니다. 그는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모텔에서 머물 계획이었는데 호텔에 체크인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였고 리프는 감히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PC방에서 4일 동안 묵었던 것이죠. 그는 낮에는 인터넷 서핑을 하고 밤에는 먹을 걸 찾아다녔는데 매번 거리에 나갈 때는 간단히 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일 만에 시안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리프는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으며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양아버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 가정 재정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흥업소에서 경비원 일을 했었으며 22세의 리프는 2012년에 결혼하여 아내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리프는 결혼 후의 평범한 삶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아 장환이라는 여자를 만나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환은 바로 경찰에 전화하여 단서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리프와 장환이 같이 살게 되자 생활비 지출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죠. 그는 장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또 자신의 가족도 부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매우 게으르며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부모가 그에게 준 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애인 앞에서 체면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영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리프는 강도 계획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장 씨와 장화는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그녀는 결혼 후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SNS에서 구매 대행을 하며 화장품과 핸드백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구매 대행을 일하려면 SNS에 예쁜 사진을 자주 게시해야 했는데 2015년 초 리프는 애인의 휴대폰을 뒤지던 중 우연히 장 씨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장 씨는 절묘한 인생사진을 게재했으며 매우 부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돈이 필요한 리프는 갑자기 사악한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는 피해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 본인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장환의 휴대전화를 빌려 장환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클렌징 폼 2개가 필요하다며 본인은 일이 있어 피해자의 집으로 갈 수 없으니 남자친구 리프를 시켜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후 6시쯤 만나기로 약속하여 리프는 약속된 시간에 장 씨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물건을 파는 일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리프에 대해 알고 있어 피해자 가족은 리프를 열정적으로 맞이하여 마실 걸 주고 집에서 수다까지 나누었죠. 리프가 피해자의 집에 30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그에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프는 이때다 싶어 장 씨가 주방에 들어가는 틈을 타 왕모 씨의 목을 잡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바로 소리치며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리프는 긴장하며 날카로운 도구로 왕모 씨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장모 씨가 주방에서 나와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되어 리프의 요구에 따라 지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지갑에는 500위안, 하나로 약 9만 원의 현금과 은행카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리프는 장모 씨를 위협하며 그녀에게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리프가 비밀번호를 메모하고 있을 때 장모 씨는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리프는 바로 그녀를 다시 잡았는데 이때 장모 씨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리프는 그녀를 잔인하게 숨지게 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의 아버지로서 리프는 이 가족의 아이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리프는 카드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위해 우선 문을 잠그고 그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SNS에서 부유한 생활을 자랑하는 장모 씨의 은행카드에는 1,300위안, 하나로 약 2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리프가 빼앗은 현금까지 더하면 그는 1,800위안, 하나로 약 32만 원만 취득한 것입니다. 이건 그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리프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숨겨진 돈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위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리프는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토막내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3월 15일 오전 9시 22분, 리프는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사포를 미리 구입하고 마스크를 쓰고 변장하여 그들의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는 현장을 청소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캐리어 2개를 찾아내 피해자를 토막내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가 작아 한 번에 전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지쳐 애인 장완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사람을 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상대방의 친구의 참사가 본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후회하며 집에도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난강 신촌으로 달려가 상자를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훔친 돈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도주했습니다. 리프는 노래방에서 경비원 일을 했었는데 형사사건과 관련된 영화를 즐겨봐 죄수들을 도피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길에서 경찰과 경찰차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은 건 위험한 곳일수록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4시간 운영되는 PC방에서 갇혀 어디도 가지 못하고 숨어야 했습니다. 리프는 어머니가 보낸 자수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온라인에서 그에 대한 수배 영장도 받지만 결코 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후 그가 체포됐을 때 그의 몸에는 614.5위안, 하나로 약 11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리프는 장모 씨가 SNS에 올린 예쁜 사진이 사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 가족의 경제적 여건도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리프 본인의 탐욕과 무식함으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사건 발생 3개월 후 시안 중급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리프는 본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계획하여 그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며 그냥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게 돼 본인이 급한 마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고 수다를 떨며 범행을 저지르는 30분 동안 그는 강도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리프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잔혹한 수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해 3명의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엄중하고 범행 동기가 비열하며 범죄 수법이 지극히 잔인하여 주관적 악행이 분명하여 인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증거의 리프는 마침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6월 14일 현 시 중급 인민법원은 리프에게 1심에 사형을 선고하고 그에게 종신 정치권을 박탈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장례비와 기타 비용 83,178.5위안, 하나로 약 1,485만 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2017년 9월 리프는 처형됐습니다. 돈은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마법의 거울만 같았습니다. 리프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성인이 돼서도 게으르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이익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없게 되어 돈이라면 그의 양심을 압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약간의 유혹에 인간성을 잃게 된 것이죠. 그는 가족을 무시하고 바람을 피우며 심지어 내연녀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다른 사람의 아이에 대한 동정이라는 건 일도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라면 교육을 받아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더 강한 정신을 갖고 외부 세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점점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